오늘도 주제가 전작권 전환에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북한에 관련된 우리의 대응이라든지 우리 이데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교수님 나오셔서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약식 출판 조찬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중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국방안보 포럼의 박선우 이사장님을 포함한 주최 측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멤버들이고 또 저를 직간접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저로서는 상당히 영광이고요. 이 책을 한 45년 정도 쓴 것 같아요. 육사 4학년 때 저희 그 꿈은 이거였었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연합방위, 또 통일을 향해서 우리 군은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왔던 것인데 우연찮게도 4학년 훈련 중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유엔군 사령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물론 이분과 인연은 있었지만은 만나서 딱 들어가니까 전방에 하계 휴가 기간 동안에 한 보름 동안을 저쪽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견학을 했었는데 그때 선배들이나 전방에서 느꼈던 것하고 유엔군 사령관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그런 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유엔군 사령관 집무실에 딱 들어가니까 이 천장과 벽, 그다음에 이 탁자도 전부 그 지도로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한쪽 편에 한 500여 권의 책이 있는데 영어 책들이 아니고 전부 한문 책의 병서들이 3분의 2가 있고 일부는 영어 책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한반도에 있었던 전쟁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난중일기가 있더라고요. 징비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걸 딱 꺼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꿰알처럼 메모를 하시고 아주 그 메시지 있는 얘기들 또 그 카멘트를 하신 걸 보고 이걸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하니까 내가 본 거지 하시더라고요. 한문은 어떻게 아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아버님이 그 주중 미군 사령관을 하셨던 분이에요. 장개석 그 구민당 하고 같이 싸웠던 조세프 스탈린 스틸 장군이신데 이건 리차드 스틸 장군이시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 5년 정도 살았다네. 그러면서 아버지가 군 출신이기 때문에 군인이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책들을 이렇게 많이 병서들을 많이 모았지 하면서 한국에 와가지고도 휴가는 말할 것도 없고 평일날에도 계속 다니면서 그 병서들을 이렇게 구해서 청계천에도 가고 뭐 저쪽 그 부산도 가고 해서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럴까?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의 그 장군이 한국에 와서 전쟁이 나면은 전쟁을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다르다. 근데 전방은 공교롭게도 군단장 CP를 가거나 지금 관사에 갔을 때 혹은 뭐 사단장이나 이런 분들 갔을 때도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뭐 기껏 교범 한 서너 권 있고 그 대화의 내용들도 이상스러운 내용의 대화가 주가 되었고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자네 잘 왔어 하면서 근데 그 말씀을 꺼내기 전에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왜 4만 명밖에 안 되는 유엔군 사령관이시고 조합민군 사령관이시지만은 60만이라는 대한민국 군대를 이리라 저리라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십니까? 하는 아주 볼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됐냐면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선배들이나 그 모습과 한마디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지휘해야 될 유행군 사령관의 모습은 너무 달랐어요. 그 원인이 뭘까 생각했을 때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행사하지 못하고 미군이 전쟁 계획을 발전시키고 거기 따라가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한 어떤 묘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령관님한테 왜 당시 작전 통제권 행사하십니까? 하는 그 생뚱맞은 질문을 던졌더니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트남 전쟁에 우리 월남 파병했던 국군들이 전쟁을 잘 봤다. 작전 통제권 너희들 독자적으로 행사했다. 충분히 작전 통제권을 너희들이 행사해야 되는 것이 맞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실 말씀이 군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냐. 군은 나라를 지키고 민족혼을 유린당하지 않도록 외부로부터 침략으로부터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특히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수호하는 이거 아니냐. 거기는 그 단순히 어떤 칼 가지고 총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적으로 무장이 됐을 때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지 그냥 용병처럼 뒤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작전 통제권은 너희들이 당연히 행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유엔군 사령관이 마치 오래전부터 이게 1950년 7월 14일입니다만은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 막을 길이 없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 극동군 사령관한테 넘겨줬죠. 근데 그게 이제 발달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우리가 스스로 작전 통제권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더라. 당신들 군인들도 그렇고 심지어 국민들까지도 그렇더라. 이건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이것을 그 작전 통제권을 되찾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작업 같다. 너 임관하고 나면은 이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데 너 한번 힘써봐. 아주 갑작스럽게 저한테 피리 꽂혔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하는 건데 이 책도 그런 배경 속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한 5포인트를 가지고 이 책의 내용을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하실 때 참 건국 철학이라고 할까요? 어떤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해서 이 나라를 시장경제 체제에 의해서 건립하겠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하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산주의 유혹을 받다 보니까 어떤 경우도 강력한 군을 창설을 해가지고 외부로부 위협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아주 막강한 군을 만들겠다. 그 군은 분명한 사명이 있다. 이 가치를 수호하고 우리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공 동맹을 구축한다고요. 필리핀과 중화민국이죠. 지금 대만입니다만 그들과 동맹 구축해서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그런 대담한 어떤 그 캠페인을 벌리면서 나라를 이끌어 가셨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1950년 공산주의의 사주를 받아서 남침을 당합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날 10시에 최초 보고를 받는데 경위로 거기서 낚시질을 하셨다고요. 일요일에 있지 않습니까? 낚시를 상당히 즐겨하시다가 하는데 갑자기 그 보고를 받고 경무대로 돌아오셔서 비상내각을 소집을 합니다.
거기 왔을 때 뭐 장관들이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하여튼 참 천국이 벌어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한 것이 비상 동원령을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을 포함한 그 우방국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립니다. 그러다 3일 만에 이 수도가 함락이 되자 이 하천선 방어죠. 그 한강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단 빼죠. 그 사이에 물론 그 대전으로 환도를 합니다만은 그때 이제 메가더가 29일 날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전선 시찰을 하면서 근데 그 하나의 사건이 상당히 어떤 그 역사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지금 흑석동입니다. 중앙대학교 들어가는 그 흑석동 앞에 그 언저리에서 교통호진지에 딱 왔는데 메가더가 지금 앞에는 포가 떨어지고 인민군들이 막 도하에서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질문합니다. 자네 어떻게 여기 계속 있어? 너 지금 생명 위협을 받고 있지 않아? 나가 임마. 그러니까 거기에 하는 얘기가 사령관 당신 군인 아니야? 내 군복을 입는 친구로서 내가 색탱이 맡은 데가 그러니까 이 피 내가 맞겠단 말이야. 죽어도 내가 여기서 죽겠다. 그러니까 메가더 하는 얘기가 참 장하다. 너 혼자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보시오. 지금 진실을 사소하게 서 있는 우리 동료 전우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분골 세시는 걸 보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참 거기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바로 이제 도쿄로 가는데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으로 가는 상황에서 수십만의 피난민들이 국도를 따라서 뭐 실고에 쭉 내려가는 걸 보고 왜 저렇게 서울에 있지 않고 나갈까? 아, 자유를 찾아서 가는 거구나. 아, 이거 지켜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추로만한테 보고를 하죠. 바로 투입시키자. 뭐 어떻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서울이 함락이 되고 평택이 무너지고 대전까지 가는 상황 하에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가 막을 길이 없는데 이때쯤에서는 이미 태스크포스가 전방에 평택 오산기지 전투에 투입이 됩니다. 이게 막 한 700여 명의 태스크포스, 스미스 태스크포스가 투입이 돼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그냥 거의 한 3분의 1, 500명이 죽는다고요. 그런 상황 하에서 계속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이제 무초 대사가 이거 도저히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막 서로 우군간에 총을 쓰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군대를 유엔군 사령관한테 작전 통제권을 넘겨줘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물론 그런 고민들을 안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 제안을 받고 상당히 고민을 하죠, 이분이. 대통령께서. 그래가지고 7월 14일 날 보내기 전에 13일 날 당시에 그 총참모장이 했던 정일국 총리하고 국방장관을 모아놓고 내가 우리 군에 대한 지휘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휘권을 전부 이야기를 하겠다. 어떻게 문제가 없겠느냐? 너희들의 의견이 어떠냐? 했을 때 정일국은 당시에 그 합동참모총장인가요? 이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딱 얘기합니다. 장관은 참 지당한 조치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 비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것을 완전히 철회해서 우리가 단독 작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그 제안을 받고 맞아. 필요한 경우는 내 작전 통제를 회수해서 나의 단독으로 우리가 전투할 수 있도록 하마. 이런 얘기를 하고 넘겨줍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낙동관이 밀리는 상황에서 낙동 최후 방어선을 할 때 미측은 얘기를 합니다. 망명정부를 세우자.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 괌이나 제주도를 이렇게 망명하자.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대사를 포함해서 팔군사령관 워커 장관한테 여보시오, 정신 나간 짓 하고 있구만. 내 지금 총이 있다. 내가 끝까지 싸우면서 먼저 내 마누라를 죽이고 앞에서 만약에 내가 그 저격당할 상황이 됐다면은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 그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때마침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죠. 그래서 서울이 탈환이고 50년 9월 29일 날, 9월 28일 날 탈환하고 나서 29일 날 탈환 환영식을 할 때 메가더가 이렇게 같이 내려옵니다. 저 중앙청에서 환영식을 하는데 그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공격 기세를 유지하면서 바로 38선을 돌파해서 가자. 상당한 전략적인 해안이 있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지당한 말씀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니까 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일이 벌어져도 그걸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일이 벌어져도 그건 뭐냐면 38선을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0월 1일 전에 9월 29일 날 30일 날 지금 동해 지역에서는 우리 3, 4단이 38선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유엔군 사령관의 지시에 의해서 38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정일권, 자네 38선 돌파라고? 못 갑니다. 당신 내 새끼야, 인마. 너 미군 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각하 새끼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분부만 내리시오, 명령만 내리시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일권 총장이 기사문리로 갑니다. 38선이 있는 그 동해안 지역으로 가서 워커 사령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적지역에서 끊임없이 포를 쏘아가고 우리가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놈들을 도저히 어떤 소탕할 수가 없다. 되게 동굴진치 같은 데서 가서 숨어서 이렇게 갔다가 숨어버리고 하는데 그놈들 소탕하고 올 테니 그러니까 워커 8군 사령관이 너 못 올라간다 말이야. 왜 못 올라가냐? 이건 38선인데 너 국경선이다 못 올라간다. 그때 이제 기지를 발휘합니다. 바로 갔다가 올 테니까 계속 죽어가는 우리 병사들을 그냥 놔둘 수 없지 않느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을 밀어붙여가지고 원산까지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평양을 탈환해가지고 환영식에 갔을 때 심지어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은 북한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작전 통제권이 넘기다 보니까 모든 권한을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이죠. 참 서글프도다. 평양에 가서 평양에 모인 군중들한테 소리쳐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일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싸우지 말고 자유, 독립,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힘을 모읍시다 하니까 평양 시민들이 막 환호하면서 열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월 26일 날, 50년 10월 26일 날 압록강 토산까지 가서 육사단 일중대장 이재용 대입니까? 수통의 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병무대로 보내죠. 통일을 이룩했던 당시에 우리 장병들의 감격과 그걸 생생하게 기록했던 두 개의 사선을 넘어서 이재용 공사했던 분인데요.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그 후에 공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납치가 된다고요. 납치가 돼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든 억류 가져가지고 84년도에 옵니다마는 그분의 글을 보면서 진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근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수통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드디어 통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거기에 함께 있던 내각 장관들하고 프란체스 여사가 막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통일을 이뤘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참 감격의 순간이냐면서 했는데 난데없이 중국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통일을 이루지 못했죠.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휴전을 통해서 전쟁을 종결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휴전 협상에 참여하라고 했고 거기를 반대하지 말라는 억류를 하면서 할 때 1953년 6월 18일입니까? 반공포로 석방을 합니다.
이거 방금 보러 전작 작전 통제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죠. 자기 새끼가 아닌데 유엔군 사령관 새끼인데 거기 경비를 했던 그 헌병사령부가 있었는데 그 요원들이 전부 무장을 해주고 사전에 암호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포로들을 석방한 거 아닙니까?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대통령까지 그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 근데 어떻든 이 상황 하에서 그러고 휴전에 반대하면서 계속 우리 국군이 북진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단독 북진을 하겠다는 결기를 보입니다. 작전 통제권을 회수해서 우리 단도로 가겠다고 하니까 미측은 어떻게 합니까? 참 골치 아픈 놈이구만. 그래서 에버레드라는 이승만 대통령 암살 음모를 합니다. 그 사이, 그건 물론 실현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로버트슨이라는 그 미 특사가 와가지고 무려 한 20여일 동안 상호 방위 조약을 맺기 위한 일련의 협상을 직접 대통령께서 하시고 거기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후에 경제 복구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 5억 달러를 제공해 주겠다. 우리 군을 72만으로 증강시켜 주겠다. 거기에 따르는 무기도 우리 대주마. 세 번째, 협상을 맺기 전에 아이젠하워가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아이젠하워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담판을 하겠다. 이런 세 가지 합의를 하고 나서 전쟁이 이제 어떻든 종전이 됩니다. 종전이 되면서 10월 1일 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을 하죠. 상호방위 체결한 다음에 그것이 발효가 되지 않고 서명만 합니다. 근데 작전 통제권이 계속 미치게 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또 일을 저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군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1954년 11월 17일에 있었던 한미 합의 의사록입니다. 그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 방위를 하는 한 작전 통제권은 계속해서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한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한국군이 무력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상호방위조약이 그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해나간다. 근데 그때까지 유효를 발휘를 시키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근데 그때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 작전 통제권은 전시에 한해서만 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유엔사가 행사하겠다고 나오니까 반대를 했다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너무도 큰 것이 있다 보니까 이 나라를 또 다른 일부로부터 위협이 있을 때 같이 막아준다는, 또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또 우리 군을 전력 증강을 통해서 강군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작전 통제권을 계속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하도록 위임을 하면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유효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쭉 진행이 됩니다. 1968년도 3차 울진을 포함을 해서 1.1 사태가 났을 때, 그때 드디어 이제 대침투 작전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우리 한미 지시체제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데, 미 1군단이 계속 전선을 다 맡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1971년도까지요. 그 다음에 한미 1군단이 발족이 되면서 71년도부터 발족이 되면서 이쪽 서부전선과 중부지역은 한미 1군단이, 이 동부전선은 1군이 이렇게 맡고 있었죠. 1984년도에 한미 1군단이 한미 야전사로 개편이 되면서, 그때부터 저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만은, 개편이 되면서 수도권을 방어하는 이 지역에 3군이 김포반도를, 그 다음에 개성문산 축선 이 지역을 맡고, 철원 축선과 이 동두천 축선은 한미 야전사가 맡고, 이 동부전선 계속해서 1군이 맡는 이런 변화로 있게 됩니다. 1978년도 11월 7일 날 연합사가 창설이 되면서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했던 작전 통제권이 연합사령관의 이양이 되죠. 그렇게 오다가 1994년도 평시 작전 통제권이 합참으로 전환되면서 연합사는 전시 작전 통제권만 행사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또 합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연합고란 위임이라는 것인데, 연합고란 위임에 의해서 여전히 연합사령관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한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침략 징후를 판단하는 이런 것이 조기경보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위기관리에 대한 책임, 전쟁이 나서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에 대해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고 이를 훈련시키는 책임, 그다음에 상호 C4I에 의해서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력 증강하는 책임, 이것을 여전히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도록 우리가 넘겨줍니다. 그걸 계속하도록. 이것은 사실상 군의 존재는 나라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싸워 이기는 것인데 전부 다 여전히 연합사령관에게 행사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평시에 이전이 돼가지고 부대 평시 훈련이나 부대 이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했습니다만 거의 전권을 여전히 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지금까지도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010년도에 대한민국 영토가 유린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연평도 사건입니다. 2010년도 11월 23일 날 그것도 백주에 오후 2시에 수백 발의 포탄이 장렬하면서 연평도가 불바다가 됩니다. 거기서 우리 군은 당관 두 가지 조치를 합니다. 하나는 포가 바로 대응 사격을 했죠. 그래서 KF-16이나 F-15K가 진기 출격해가지고 응징 보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 어인일인지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도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물론 합참의장도 만약에 그때 너희들이 아무런 이유 있을 수가 없다. 확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죠. 응징하면은 이것은 한미동맹 끝난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옵니다. 또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군 통수권자로서 어떻게 해줄까를 방설하고 있는데 토로만 써야 되지 우리는 폭격으로 하게 되면은 이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오면 이거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제 말씀의 요지는 이 군대가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군대가 됐을까? 근데 북한을 보면 뭐 북한이 얘기합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언제 얘기합니까? 2018년도 9월 7일 날 트럼프한테 보낸 서한에 남조선 군대는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 내가 조금 겁나는 것은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된 상황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군의 존재는 뭡니까? 군의 존재는 이 나라를 지키고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때 해야 될 것을 우리 제대로 못하게끔 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 이것이 저는 전작권의 실수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마침 2018년도 어떻게 됐습니까? 한미 간에 국방장관 간에 합의를 본 것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신방위협력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하고 미군 대장이 한국군 연합사의 부사령관이 된다는 합의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 전작권에는 그렇게 전환된다는 얘기인데요. 연합사령관이 한국군 사령관이 된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한국군이 지휘하는 전쟁의 최고 커맨더는 한국군이 지휘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미군이 있겠다는 얘기죠.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을지 방패 훈련을 통해서 연합사 부사령관인 친구가 사령관의 역할을 하면서 전시에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 2단계 검토인데 3단계로 가면은 대부대 전력이 한반도에 와서 미군 전력이 와가지고 전쟁 상황을 상정해 놓고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을 직접 지휘를 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전작권이 넘어오는 것은 돼 있는 거거든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전작권이란 문제는 여기 이 전작권이란 문제는 국가 운명이 걸린 군의 기본 임무를 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것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전작권 전환이 마치 한미동맹을 깨부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 연합사 체제를 그대로 존속시켜 나가면서 사령관이 한국군이 되고
부사령관이 미군이 되는 이런 새로운 연합작전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겁먹을 이유도 없는 거고, 저도 그 직간접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휘구조에 합의한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미국의 동맹관입니다. 거의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한국군에 대해서, 동맹국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얘기고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전작권이 전환이 됐으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죠. 전작권은 말이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외국군 사령관 통제를 받은 사례가 없다니까? 핵이 있는데 어떻게 전작권을 우리가 받아와? 이게 무슨 주권의 문제야?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인데, 그럼 미군들이 반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미군이 외국군 사령관 작전 통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3차례가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빼땡이라는 미군 장군이 120만을 거느리고 유럽 전세에 투입이 됩니다. 알렉산더 헤이그라는 그 헤이그 장군이 영국군에서 한 50만이 투입됩니다. 당시에 연합군을 참여했던 그 프랑스 군대는 한 15만도 안 됐습니다. 빼땡이 내가 연합군을 지휘하는 작전 통제 최고 사령관이다 막 흘러오니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당신 정신 나갔구만. 당신 뭐 한다고 거기서 그 지지고 올라고 그래. 그것은 포시 장군한테 줘야 돼. 그래서 포시 장군이 프랑스 사령관이 있습니다. 포시 장군이 전 영국군 미군들을 장악을 해서 작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2011년도 R2P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카다피를 제거시키는 군사작전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토군을 포함해서 미군들이 많이 대거 참전을 하는데, 그때 전투력의 한 3분의 2가 미군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는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훨씬 더 그 작전적에 정통한 식민 통치를 했던 이태리가 낫다. 그 이태리 사령관한테 작전 통제를 해서 카다피를 제거시키는 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이 얘기하고자 초점은 뭐냐면은 지금 벌써 이 미국 정부의 인식도 진짜 진정한 마음을 갖고 한국을 도와주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알레르기를 파는 것 같아도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생각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도 못지않게 확장 억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이 방어될 수 있도록 위한 만반의 그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핵을 전작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핵에 대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작년 8월 15일 날 카부르가 함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사라프 간이라는 그 대통령이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한테 얘기합니다. 투항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피바다가 되면 안 된다. 투항하라. 그렇게 된 상황 하에서 바이든이 얘기합니다.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었던 아프간을 대신해서 우리가 싸울 이유도 없고 싸워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철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을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 나라를 동맹에 의존해가 이 나라를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이 전작권이라는 문제는 이 나라를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더 나아가서 전쟁이 난다면은 적과 싸워 기필코 승리한다는 그런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지, 이거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작권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인식을 해서 대통령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건 전 국민적, 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국가 안보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25 전쟁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만큼 전쟁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악전고투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어떤 전쟁을 할 때는 최고 커맨더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훈련을 할 때 온종일이 아니라 2주 동안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유사시에 어떻게 이 나라를 건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지, 폰만 잡고 가서 한번 하는 것이 그런 울주훈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전작권에 임하는 우리의 그 대통령께서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전작권 전환 추진 평가회의를 해가지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가고 있는지,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지, 준비해야 될 것은 뭔지, 앞으로 우리 안보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지를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전작권을 물려받는다면은 다음과 같은 저는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907년도 7월 30일 날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서 우리 군이 강제 해산됩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도에 주권이 찬탈되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창군이 되죠. 그래서 1945년도 창군 8월 15일 날 우리 제1공항이 출범이 되면서 우리 군도 창군이 됩니다만은 8월 24일 날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했던 작전 통제권을 당신한테 넘깁니다 합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행사를 하죠. 그러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한 달도 채 안 가서 또 작전 통제 다시 넘겨줍니다. 한 번도 제대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 나라 군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영혼이 없는 군대가 참 됐다고 봅니다. 이런 군대는 진짜 보십시오.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저도 군에서 몸담았던 친구로서 북한 군에 비해서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북한을 이길 수 없어? 도대체 어떤 군대 얘기에? 근데 그것은 뭐냐? 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혼.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혼, 자유민주를 소화하겠다는 혼, 이런 친구들, 무장된 친구들이 군에서 이 나라를 지켜야지 그냥 다 미군한테 맡겨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봅니다만은, 맡겨놓고 뒤 따라가면서 월급쟁이처럼 하는 그런 군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야,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고, 민주주의 선도 국가고, 제조업이나 수출에서는 세계 6위 아닙니까?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소프트 파워 강국 아닙니까? 이라는 우뚝 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군사적인 분야만은 왜 북한에 질 끌려다니면서 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에서 끌려갈 수 없는 것은 우리 군이 진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똑바로 지켜야 되고, 만약에 어떤 도발을 하거나 침략이 온다면 그냥 작살내겠다는 그런 강한 군대가 돼 전략과 포효하는 그런 훈련들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 군대가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을 또, 야,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 이 나라를 주도적으로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우리 군도 진짜 사명감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이 나라를 똑바로 지켜야 되겠구나. 북한도 이렇습니다. 북한이 볼 때 참 저희들 우습게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2001년도 7월 말에 제주도에서 그 남북한 국방장관 회담이 있는데, 김일철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북한 간에 무슨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주인 양반들은 그 미국이 틀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네. 너희는 상대가 안 돼. 이 작전 통제도 없는 주제에 뭐 네가 나오고 상대하겠다 나오는 거야. 이건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북한 전들을, 그런 시각을 고쳐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미동맹 관계도 훨씬 더 이렇게 미국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난 5월 달에 미국 가니까, 야, 우리보다 너희들이 민주주의를 더 잘하는 나라다 말이야. 그 1%도 안 되는 사이로 대통령이 바뀌는데 아무런 어떤 추이 없이 평화롭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우리보다 참 대단하다 말이야. 참 진짜. 또 미국 친구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제 발전이 가능하느냐. 그러면 안보 분야에까지 자립을 한다면은, 미국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면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도 할 수 있고, 자기 나라 똑바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된다면은 하나의 롤 모델이 돼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참 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지금 금년도에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을 합니다.
예상컨대 지금 이런 순서라면은 빠르면 내년, 늦더라도 내후년 정도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한테 넘겨오면서 우리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똑바로 지키고 할 때 새로운 세상이 저는 전개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바로 이 용산은 1882년도부터 외국 땅이 됐었다고요, 사실상. 이게 참 지랄 같은 그 동네입니다, 여기가. 근데 참 여기서 하나의 그 교훈이 있다면은 내란이 있을 때 내후외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어떤 통합이 안 되고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가 아주 뒤숭숭하고 이때 쳐들어오는 겁니다. 참 오늘 이 시국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위협이 있는 상황 하에서 사명감을 갖고 이 나라를 똑바로 지키겠다는 국민적인 어떤 결기들이 확산이 됐을 때 감히 범접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